남자는 분명 팀 내에서 보잘것없는 수하물 운반꾼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가 뿜어내는 실력은 S등급 헌터들조차 그 자리에서 경악하게 만들었다. 그들조차 해결하지 못했던 혈역마랑이 그의 단 한 방의 가루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다. 얼마 전 이 남자가 동화되었다는 것을. 바로 사천단가의 계파조사. 그 기억과 말이다. 그 기억은 서로 다른 시공간의 차원에서 온 것이었다. 그 시공간 속에서 조사님은 무림지존이라 불리셨고 손가락 하나 튕기는 것만으로 마교 전체를 제로 만드셨다. 나는 그 기억을 바탕으로 단가의 절세 무공과 암기법을 익혔고 재능 없는 나고자에서 단숨에 차세대 S등급 헌터로 거듭났다. 하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는 쫓기는 신세였다. 나를 추적하던 자는 부대 소대장이자 소위인 장인동이었다. 그는 나에게 얌전히 포박당하라고 했다. 한 발자국만 더 가면 낭떠러진 상황에서 나는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기에 그들이 나를 이토록 죽이려 드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장인동은 냉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가 쫓기는 이유는 만화 배척자라는 신분 때문만이 아니었다. 거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었다. 바로 내가 어느 거물급 인사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것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손목이 떨렸다. 설마 당신이 말하는 거물이 혼다 미츠이를 말하는 건가? 장인동은 나에게 말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비록 그녀가 너의 계모일지라도 엄연히 너의 상관이라는 것이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의 그림자가 나를 향해 쇄도해왔다. 챙그랑 소리와 함께 그의 검이 내 가슴을 관통했다. 내 몸은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뒤로 날아갔다. 장인동의 입가에는 득의양양한 미소가 번졌다. 임무 완수군. 이제 8조 장원은 미츠이 부인의 아들이 상속받게 되겠지. 지금 이 순간에 나는 그의 눈에 그저 다음 생으로 무사히 떠나는 존재일 뿐이었다. 사실 300년 전 어느 날 태양이 정체불명의 물체에 의해 가려졌었다. 그와 동시에 만화라고 불리는 마력이 온 대륙에 강림했다. 그 결과 지구 인류의 구할이 몰살당했고 뒤이어 도시들까지 붕괴되었다. 문명은 그렇게 몰락했다. 그 후 300년 동안 생존자들은 마력에 적응하며 문명을 재건해 나갔다. 하지만 마력으로 인해 생겨난 마수와 독초들이 등장하면서 또다시 새로운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전쟁이 지속됨에 따라 일부 인류는 각성자가 되었다. 나의 아버지는 대사급 각성자로 부대 내에서 준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계셨다. 나는 장남임에도 불구하고 만화 배척자였기에 언젠가는 마력 속의 독소 때문에 죽을 운명이었다. 그런데 낭떠러지로 떨어진 나를 누군가가 발견했다. 그 노인은 입속으로 끊임없이 중얼거리고 있었다. 내 평생 온갖 고생 끝에 드디어 신선이 되었거늘 이곳은 어째 성게치고는 모양새가 영 아니구나. 게다가 무언가 기괴한 기운까지 뒤섞여 있군. 그때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내 앞에는 한 노인이 유유히 걸어오고 있었다. 그는 가볍게 손을 들어 내 몸을 공중에 띄웠다. 고개를 들어 내 얼굴을 좀 보자꾸나. 나중에야 나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우리 두 사람의 외모가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았다는 것을. 눈앞의 노인은 바로 동마라 불리는 단가 문주였다. 그의 독술과 암기는 이미 신의 경지에 도달해 있었다. 마교가 세상을 집어삼키려 위협할 때 혼자의 힘으로 마교 전체를 멸하신 분이다. 그저 손 한 번 까딱하는 것만으로 마교에 천마를 독수 한 무더기로 녹여버리셨다. 무림에서 그는 절대적인 지배자였다. 그런 그가 나와 같은 영혼을 공유하는 남자였다니. 어느 날 그가 수련하던 도중 나의 영혼과 하나로 뒤엉키게 된 것이다. 눈앞의 이 노인은 이미 범인의 몸을 벗어나 등선한 분이라 할 수 있었다. 우리가 서로를 알아본 그 순간 그의 기억이 내 머릿속으로 휘몰아치기 시작했다. 나는 멍하니 중얼거렸다. 단가 문주 기마크, 당신이 정녕 나란 말인가? 맞은편의 아크 또한 나의 기억을 모두 흡수했다. 지구라는 곳에 또 다른 내가 존재하고 있을 줄이야. 비록 너도 나와 같은 잠재력을 지녔다 해도 만화 배척자라는 신분 때문에 멸시당하며 살아왔군. 심지어 부대 안에서조차 말이야. 내 아버지조차 너를 단 한 번도 제대로 봐준 적이 없었지. 그리고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바로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정신 영역이다. 내가 곧 너이고 네가 곧 나이니 나의 경험과 지혜를 마음껏 받아들여라. 그는 내가 이곳에서 수련하기만 한다면 내 세상의 절대적인 주재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나는 갑자기 번쩍 눈을 떴다. 내 몸에서 압도적인 힘이 폭발하듯 뿜어져 나왔다. 그는 이 힘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공유되었던 정신 영역은 사라져버렸다. 정신을 차려보니 내 몸은 다시 절벽 끝에 서 있었다. 의식이 흐릿해져 가던 순간 그는 내게 행운을 빈다는 한마디를 남겼다. 김태주. 찰나의 순간 내 이마에선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사천단가 문주, 동마 기마크. 방금 겪은 일이 결코 꿈이 아니라는 것을 선명하게 느낄 수 있었다. 그가 전해준 모든 지식이 여전히 내 머릿속에 남아있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살아남으려면 그의 지식과 기술을 반드시 익혀야만 한다. 이것은 소모할수록
더욱 강해지는 무술, 원시온돈절동 영수를 터득해야 한다. 다행히 주변엔 온통 독초들이 널려 있었다. 나는 주저없이 독초를 한 입에 삼켰다. 살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 이 도끼를 내공으로 전환하여 단전에 독단을 응축시킬 수만 있다면 내 몸을 완전히 개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배척자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반드시 살아남을 것이다. 그리고 놈들에게 받은 만큼, 아니 10배로 되돌려주겠다. 그 시각 장인동은 내 시체를 찾으러 절벽 아래를 뒤지고 있었다. 10분 뒤 놈들은 마침내 나를 찾아냈다. 하지만 놈들은 내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챘다. 내 몸에서 뜻밖의 만화 반응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사실 이건 일반적인 만화가 아니라 독성의 에너지를 통해 구축된 내공이었다. 장인동이 소리를 질렀다. 만화 배척자 따위가 어떻게 이런 힘을 내뿜는 거지. 더 골치 아파지기 전에 어서 저놈을 죽여버려. 곧바로 한 놈이 나를 죽이기 위해 달려들었다. 칼날이 날아드는 찰나 나는 눈을 번쩍 떴다. 가볍게 손을 휘둘러 놈의 칼을 날려버렸다. 그 광경을 본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놀란 것은 놈들뿐만이 아니었다. 나 자신조차 이 믿기 힘든 위력에 전율했다. 방금 발휘한 것은 내부의 에너지, 즉 단가 문주의 기억 속에 있던 내공이었다. 이 힘이라면 충분히 저들을 쓰러뜨릴 수 있다.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차갑게 실소를 터뜨렸다. 복수할 기회를 줘서 정말 고맙군. 장인동은 내가 추락해서 머리가 어떻게 된 줄로만 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몸에는 각성자의 문양조차 없지 않느냐. 하지만 놈은 꿈에도 모르고 있다. 내가 지금의 각성자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각성자는 보통 전문가, 숙련자, 초급자 등으로 나뉜다. 각성할 때 그들의 얼굴에는 6단계의 등급 문양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장인동은 고작해야 초급자에 불과했다. 무림의 경지로 따지자면 삼류무사 수준일 뿐. 나는 손을 털며 놈의 말을 잘랐다. 나를 죽이고 싶다면 잔말 말고 덤벼라. 그리고 주머니에서 동전 3개를 꺼내 들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내게 저지른 모든 짓을 10배로 갚아주마. 장인동은 내가 정말 미쳤다고 생각했다. 고작 동전 따위로 자기들을 이기겠다니. 순식간에 여러 명의 그림자가 내 앞을 가로막았다. 내 몸이 실전에 임하는 것은 처음이었지만 마음만은 이상하리만큼 평온했다. 분명 다른 세계에 있는 나의 기억 덕분이리라. 비록 만화가 나를 배척할지라도 동마의 길이 여전히 내 몸 안에 살아 숨쉬고 있다. 그러니 눈앞에 이까진 놈들 정도는 손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것 같군. 결국 다른 세계의 나는 사천단가의 문주가 아니던가. 그의 또 다른 세계인 내 영혼이 이렇게 약할 리 없지. 다음 순간 세 줄기 날카로운 파공음이 내 손끝을 스치며 빠르게 지나갔다. 하지만 지금 이 세계의 동전은 이미 환골탈태하여 사람을 죽이는 살인 병기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단가 암기의 절기, 부지불식간에 목숨을 거두는 기술이다. 새 놈의 머리는 이미 내 동전에 꿰뚫려 터져버렸다. 놈들은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이 어떻게 죽었는지조차 깨닫지 못했다. 이 찰나의 순간 나는 마치 살신이 강림한 듯했다. 단가의 절기인 기영미종보를 펼쳐 끊임없이 몸을 날렸고 곧바로 혈동매화수를 사용했다. 손바닥에 내력을 가득 실어 장인동의 가슴에 묵직한 일격을 날렸다. 장인동의 신체는 그대로 뒤로 날아갔다. 곁에 있던 놈이 그 광경을 보고는 즉시 권총을 꺼내려 들었다. 그놈은 재빨리 총구를 나에게 겨누었다. 하지만 놈이 방아쇠를 당기려던 찰나 내 형제는 이미 그 자리에서 사라졌다. 내 모습이 다시 나타났을 때는 단 한 번의 수도로 놈의 목을 베어버린 뒤였다. 힘을 거의 들이지도 않고 놈을 절명시켰다. 지금 내 눈에 날아오는 총알은 거북이 걸음이나 다름없다. 정말이지 너무나도 느리군. 모두를 처리한 뒤 나는 장인동의 앞으로 다가갔다. 아무리 각성자라 할지라도 독의 기운을 절대 버텨낼 수 없다는 걸 잘 안다. 장인동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어째서 문장 하나 없는 허접한 놈이 스킬을 쓸 수 있는지 위문이었겠지. 놈이 말하는 스킬이라는 단어를 들으니 아마 단경리나크가 이 소리를 들었다면 분명히 노발대발했을 것이다. 장인동은 입을 벌려 끊임없이 목숨을 구걸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애당초 놈에게 입을 열 기회조차 줄 생각이 없다. 나는 곧장 놈의 목덜미를 움켜쥐었다. 놈은 손을 떼라고 발악했지만 내가 그 말을 들을 리가 있겠나? 지금 내 힘으로는 놈을 완전히 짓뭉개버릴 수 있다. 장인동의 마음속에 거대한 공포가 소용돌이쳤다. 보아하니 오늘 여기서 제삿날을 맞이할 것 같군. 내가 결코 자신을 살려두지 않을 것임을 직감한 놈은 배후 세력을 들먹이며 위협하려 했다. 하지만 지금의 나에게는 그딴 것 따위 전혀 상관없다. 지체 없이 공력을 끌어올려 단번에 놈의 목뼈를 으스러뜨렸다. 그 광경을 지켜보며 나는 미소를 지었다. 이것이 바로 생사를 좌지우지하는 힘인가. 불과 몇 분 만에 모든 적을 내 손으로 처단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다. 나는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복수의 불꽃을 더욱 맹렬히 태울 뿐이다. 그로부터 사흘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장인동 소위와 그의 소대원들이 절벽 근처에서 습격을 당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김소위는 겨우 목숨만 건진 채 해임되었고 그 이후 행방이 묘연해졌다.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장소위와 그 일행은 도주하던 중에 괴물들의 습격을 받아 집어삼켜진 것으로 보인다. 책상 앞에 앉은 남자는 머리가 깨질 듯한 표정을 지었다. 이건 분명 미츠이가 저지른 짓이다. 혼다 미츠이, 일본의 강력한 가문 출신 여인으로 사만제국에 들어와 자리를 잡았다. 그녀는 태평과 태천의 어머니이자 태조와는 배다른 형제 관계인 자들의 엄마다. 자신의 아들에게 가업을 물려주기 위해 마력을 거부당한 태조가 죽기만을 기다려왔다. 하지만 20년이 넘도록 그는 죽지 않고 버텼다. 결국 미츠이는 규슈 영지에서 암살자들까지 불러들였다. 어차피 죽어가는 목숨이었는데 조금만 더 지켜보며 기다리면 될 일이었다. 이를 굳이 이렇게까지 크게 만들다니. 이제 와서 사실을 은폐하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 그는 자신의 두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이번 일은 못 본 척 넘기기로 했다. 하지만 쓸모없는 아들이 이미 실종된 마당에 어쩌면 살아있을지도 모르지. 그렇다고 다시 찾으러 가지는 않을 거야. 남은 생이라도 자유롭게 살길 바랄 뿐이지. 그리고 지금의 나는 이미 지리산 괴수 경계구역에 도착했다. 사만제국의 영토. 여기는 치외법권이나 다름없는 곳이다. 이곳의 괴수들은 셀 수 없이 많고 처리해야 할 괴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그래서 괴수 부산물에 대한 세금 면제는 물론 불법 활동에 대해서도 관대한 처분이 내려진다. 제한이 풀리자마자 헌터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고 괴수 사냥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사실 얼마 전 군대 내에서의 암살 시도를 피한 뒤 살아남은 나는 모든 연락을 끊어버렸다. 스스로 강해질 수 있는 곳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온 곳이 바로 이곳, 자유의 도시다. 이곳이라면 내 가문도 내 행적을 추적하기 어려울 것이다. 게다가 주변에는 수많은 독을 품은 괴수들과 독초들이 널려있다. 무술을 수련하기에는 최적의 장소인 셈이다. 무술이라는 말은 나에게 여전히 낯선 단어다. 죽음의 문턱에 다다랐을 때 나는 운명적인 피드백을 얻었다. 다른 세계에 존재하는 나의 기억을 공유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나를 죽이려 했던 계모가 오히려 큰 도움을 준 셈이다. 비록 지금의 나는 자립할 만큼의 힘도 재력도 없지만 이곳에서라면 반드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는다. 바로 그때 옆에 있던 아저씨가 나에게 말을 걸었다. 그는 이 팀에서 누가 가장 강한지 물었다. 나는 앞서가는 한 여검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이름은 이한이. 내가 보기엔 그녀가 이 팀에서 가장 강하다. 장인동 따위는 그녀에 비하면 그저 조물애기일 뿐이다. 그런데 지금 왜인지 그녀의 만화가 조금 이상해 보인다. 곧이어 이한이의 눈이 뒤집히기 시작하더니 퍽 소리와 함께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그녀를 쓰러뜨린 범인은 바로 변이된 삼선 모기였다. 이건 좀 의아한데 고작 모기 한 마리가 이렇게 강력하다니. 그 순간 팀원 중 한 명인 여성 헌터가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능력을 개방했다. 화염구 한 방이 전방을 순식간에 불바다로 만들었다. 왜 다들 이렇게 혼비백산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아저씨가 나에게 설명해 주었다. 그 모기에게 한 번이라도 물리면 모든 만화가 일시적으로 소멸한다고 한다. 증상이 심하면 방금처럼 그 자리에서 기절해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파티들이 모기 한 마리 때문에 전멸하기도 한다고. 지금 이한이의 얼굴에는 고통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다. 아저씨의 설명은 내가 기억하는 한 종류의 독과 매우 흡사했다. 이번 기회에 독령수를 사용해서 한번 확인해볼까 망설여졌다. 누군가는 이미 겁에 질려 손을 벌벌 떨고 있었다. 원래 여기는 모기가 나타날 지역이 아닌데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거지? 갑자기 숲풀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사람들의 얼굴엔 경악이 서렸다. 그들은 지금 매우 신중을 기하고 있다. 작은 변수라도 생길까봐 전전긍긍하며 모두가 엄숙한 태도로 앞쪽의 숲풀을 주시했다. 하지만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튀어나온 것은 고작 토끼 한 마리였다. 먹이사슬의 최하단에 있는 존재. 그제야 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냥 포대토끼였을 뿐이라며 곧이어 그들은 고개를 돌려 우리에게 긴장 풀라고 말했다. 이제 마음 좀 놓고 퇴각 준비를 하자고. 그러나 바로 다음 순간 그들 두 사람의 머리가 차례로 바닥에 떨어졌다. 너무나도 순식간에 일어난 참변이었다. 아무도 반응조차 하지 못할 만큼. 알고 보니 그들의 뒤편에는 고블린 수인 무리가 때로 나타나 있었다. 우리는 이미 고블린들에게 완전히 포위당한 상태다. 여마법사는 우리에게 어서 부상자들을 데리고 떠나라고 했다. 자신이 시간을 벌어볼 테니. 아저씨는 나를 보더니 어서 같이 가자며 재촉했다. 나는 아저씨에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가라고 했다. 나는 남겠어. 수인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 내가 남아서 도와야만 해. 그러고는 이한이를 아저씨의 어깨에 메어주었다. 저 대신 이 선배님을 잘 부탁드려요. 아저씨가 떠난 후 나는 전방의 수인들을 노려보았다. 얼마 안가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이 수인들의 움직임이 이상하리만큼 조직적이다. 저 여마법사 또한 이상할 정도로 용맹하군. 화염의 창 한 자루로 수인 여럿을 단숨에 해치우다니. 갑자기 그녀가 고개를 돌리더니 나더러 조심하라고 외쳤다. 이 수인들이 갑자기 방향을 틀어 방금 떠난 푸쿠 중대원들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화염 마법을 끌어올렸다.
거대한 화염의 장벽이 세워지며 나와 그들을 격리시켰다. 이제부터는 그녀와 수인들 사이의 사투가 시작될 것이다. 나는 눈앞의 불길을 보며 내심 감탄했다. 마법사라는 직업, 정말 간지나는군. 그 순간 나의 동공이 거칠게 확장되었다. 나는 그녀에게 당장 엎드리라고 소리쳤다. 내 외침을 들은 여마법사도 방심하지 않고 몸을 낮췄다. 그때 그녀의 등 뒤에서 나타난 것은 그녀를 덮치려 달려드는 거대한 고블린이었다. 피하지 못한다면 그대로 끝장이다. 지금 내가 나서지 않으면 늦는다는 걸 직감했다. 즉시 나의 신형이 움직였고 극도로 빠른 속도로 제자리에서 사라졌다. 묵직한 수도 일격이 여자의 목덜미를 정확히 강타했다. 이제 내가 펼쳐 보일 기술은 바로 방금 익힌 광범위 은닉 무기 술법이다. 바로 이 순간 나는 주머니 속의 동전 10여 개를 전부 암기로 사용해 날려보냈다. 내 앞을 가로막던 고블린들은 단 한 마리도 빠짐없이 급소를 관통당했다. 곧이어 나의 신형이 순식간에 착지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나무인 격으로 날뛰던 오만한 고블린들은 이미 모조리 숨이 끊어져 있었다. 하지만 다음 문제가 나를 난처하게 만들었다. 기절한 이 마법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다. 구해주려던 것뿐이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녀를 쳐서 기절시키고 말았으니 나는 서둘러 자리를 뜰 준비를 했다. 금방 깨어날 테니 큰 걱정은 없겠지. 다른 사람들이 이곳에 도착하기 전에 얼른 여길 벗어나야 한다. 한 달 전만 해도 나는 그저 만화 부적응자일 뿐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정체를 들킬까봐 걱정하는 은둔 고수의 고민을 하고 있다니. 나는 배낭을 챙겨 들었다. 그리고 방금 흩뿌렸던 동전들을 다시 전부 주워 담았다. 일회용으로 쓰기엔 가성비가 너무 떨어진다. 동전을 하나하나 주우며 세어보니 세상에 딱 하나가 모자란다. 분명히 이 방향으로 던진 게 확실한데 왜 안 보이는 거지? 한참을 찾은 끝에 마지막 동전을 발견했다. 동전은 나무 기둥 정중앙에 깊숙이 박혀 있었다. 동전을 뽑아내려던 찰나 모기 한 마리가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이게 바로 아까 그들이 말하던 그 공포의 모기인가? 나는 즉시 손을 뻗어 그 모기를 낚아챘다. 내력을 운용해 모기의 사체를 감싸 안았다. 듣기로는 이곳이 변이 삼선모기의 서식지가 아니라고 했는데 아까 본 이한희 선배는 분명히 이 모기에게 물린 것이 틀림없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런 증상이 나타날 리 없지. 이 모기에게 물리게 되면 독이 퍼지면서 내력이 흩어지기 시작한다. 각성자들은 일시적으로 마력을 잃게 되는 것이다. 이 독은 무협 세계의 상공독과 꽤나 흡사하다. 상공독은 단전의 내력을 일시적으로 교란하는 독약이다. 하지만 그쪽 세계와는 달리 여기서 이것은 해독제가 없는 맹독으로 통한다. 방호 장비 외에는 딱히 방법이 없다는 소리다. 내가 이 독의 정확한 성분만 분석해낼 수 있다면 사천단가의 지식을 운용해서 상공독 해독제와 유사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순간 나의 입가에 광기 어린 미소가 번졌다. 성분을 확실히 알 방법은 직접 맛보는 것뿐이다. 나는 망설임 없이 손바닥 위에 모기를 삼켜버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벌레의 성분이 머릿속에 분석되었다. 이제 지리산에 있는 약초들만 찾아낼 수 있다면 해독제를 직접 조제할 수 있다. 이거 제대로 대박의 냄새가 나는데. 그런데 바로 그때였다. 거대한 그림자가 내 형체를 완전히 뒤덮었다. 고개를 들어보니 그것은 놀랍게도 엘리트급 수인이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었다. 어째서 이런 수인이 이곳에 나타난 것인지. 같은 시각 불후선역. 또 다른 나는 이미 이 세계에 온 지 한 달이 넘었다. 만약 나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결코 이곳에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나와의 영혼 공유를 통해 그는 지구 라블리는 세계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었다. 또한 내 지식으로부터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고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신선으로 등선했다. 하지만 그는 곧 자신의 판단이 틀렸음을 깨달았다. 소위 선계라는 곳이 설마 이런 망나니들을 가두는 감옥일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그는 하늘에 떠있는 한 검선을 향해 시선을 던졌다. 그의 언행을 보아하니 당문주는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다. 종파를 세운 시조들이나 전설 속의 대사들이나 하나같이 다 똑같은 놈들이었다. 당문주는 수많은 세월을 바쳐 얻은 결과가 겨우 이런 꼴일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때의 그 인연이 없었더라면 오늘날의 결과도 없었을 것이다. 그는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했다. 이미 벌어진 일이니 어쩔 도리가 없지. 지구에 있는 나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우리는 비록 하나의 영혼을 공유하고 있지만 환경의 제약으로 인해 그는 무림의 절대 지존이 되었고 나는 최약자로 살며 모든 이에게 배척당하고 있다. 그러나 당맹주는 내가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내 기억 속에 존재하는 그 대사들을 뛰어넘는 것을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달해야 한다. 원시혼돈절동 영술의 칠성경지에 곧이어 그는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운명이 허락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순간을 위해서 너에게 가르쳐줄 새로운 것들을 찾아보마. 그때 머리 위에서 검자루 하나가 그의 머리를 내리쳤다. 위에 있던 검선 늙은이가 뻘뻘 웃으며 말했다. 진정한 어검술의 맛이 어떠냐? 독서나 고작 비도 따위의 잔재주로 감히 검도를 우습게 보다니. 이 말에 당맹주는 제대로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곧장 비도를 손에 쥐고 뛰어올랐다.
검성과 죽기 살기로 한판 붙을 기세였다. 조금 전 나는 엘리트 등급의 고블린과 맞닥뜨렸다. 놈의 몸집은 마치 거대한 건축물 같았다. 이런 엘리트 몬스터는 이미 말을 할 줄 알았다. 전설 속 마법수의 각성 형태인 것이다. 처음엔 모기, 그 다음엔 수인 부족, 이제는 엘리트 몬스터까지 나타나다니. 그때 고블린이 나를 향해 공격을 퍼부었다. 나는 즉시 몸을 날려 피했다. 하지만 놈의 일격이 휩쓸고 간 지면에는 길고 깊은 구덩이가 파여 있었다. 보고도 믿기 힘든 광경이었다. 저거에 맞았다간 그대로 몸이 두 동강 났을 거다. 이 정도 파괴력이라면 최소한 전문가급 몬스터임이 분명했다. 내 공격이 전혀 통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혹시 모르니 일단 간을 좀 봐야겠다. 나는 오른손을 가볍게 휘둘러 손 안에 암기를 던졌다. 세 개의 동전이 엄청난 속도로 고블린을 향해 날아갔다. 동전은 정확히 놈에게 적중했지만 이마 앞에서 그대로 멈춰 서고 말았다. 뒤이어 세 개의 동전이 맥없이 부서져 내렸다. 이것 또한 예상했던 바다. 놈의 방어력은 애초에 매우 높았다. 동전 따위로 뚫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던 것이다. 게다가 방금 전 공격은 수는 많았지만 공격력이 분산되어 있었다. 그러니 당연히 먹힐 리가 없다. 내 혈액 속의 독혈과 봉우장이 저놈에게 통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때 고블린이 다시 한번 크게 포효했다. 나는 속으로 제길 하고 욕을 내뱉었다. 적 앞에서 이렇게 망설이다니, 고작 공격 한번 실패했다고 위축되다니 한심하군. 만약 다른 세계에 내가 이런 꼴을 봤다면 분명 나를 아주 가련하게 여겼을 것이다. 곧장 손바닥에 운혼한 내공을 응집시켰다. 앞길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이든 전부 박살내버릴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절대동마의 도이기 때문이다. 찰나 내 눈빛에서 살기가 폭발했다. 맞은편의 고블린 역시 공격 준비를 마쳤다. 놈이 거대한 도끼를 휘두르며 나에게 맹렬히 달려들었다. 하지만 나는 맨손으로 그 거대한 도끼를 정면에서 받아냈다. 단 한 번이 단순한 충돌이었음에도 내 입가에서는 선혈이 흘러나왔다. 우리가 터뜨린 전투에 여파가 온 숲에 울려 퍼졌다. 일격이 끝난 후 고블린의 도끼날은 이미 형편없이 망가져 있었다. 그러나 놈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하지만 나는 달랐다. 이미 작지 않은 내상을 입은 상태였다. 방금 내 공격이 너무 얕았다. 놈에게 큰 타격을 주지 못한 것이다. 기어이 이렇게 흘러가겠다면 그저 몇 번이고 계속해서 놈을 굴복시키는 수밖에. 바로 그때 고블린의 등 뒤에서 톱날검 한 자루가 나타났다. 단 몇 번의 휘두름만으로 고블린의 신체는 조각조각 잘려나갔다. 그 광경은 나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감출 수 없었다. 저자가 이렇게까지 압도적일 줄이야. 엘리트 고블린을 저토록 손쉽게 참살하다니. 이 정도 실력자라면 최소한 대사급이다. 즉시 이곳을 벗어났어야 했는데 이 엘리트 몬스터에게 발목이 잡히고 말았다. 지금 이 상황을 그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는 바닥에 널브러진 고블린 시체들을 가리키며 이게 다 내가 한 짓이냐고 물었다. 내 얼굴에 문신이 없는 것을 보고 각성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모양이다. 너 같은 쓰레기가 대체 어떻게 고블린 무리를 전부 몰살할 수 있겠냐며 비아냥거렸다. 그의 무례한 말투에도 나는 서둘러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눈앞의 강자는 인내심이 바닥난 듯 보였다. 내 정체가 대체 뭐야? 어서 대답해. 그가 바로 노고단 길드의 길드장 이정학이다. 익숙한 고압적인 자세와 단호하고 위압적인 말투, 그리고 대사급의 무예 실력까지 그가 결코 평범한 인물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다. 말을 신중하게 골라야 한다. 내가 입을 때려던 찰나 우리 소대원들이 다가왔다. 덕분에 적절한 핑곗거리가 생겼다. 동료들의 도움 덕분에 겨우 화를 면했다고 둘러댔다. 이정학이 고개를 돌려 그들을 보았다. 놀랍게도 그는 눈앞의 사람들을 알고 있었다. 이정학 대사의 등 뒤로 두 명의 형체가 더 나타났다. 각각 한 명이 남성과 여성이었다. 죄송합니다. 스승님, 늦어서 사죄드립니다. 알고 보니 이곳은 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구역이었다. 이정학은 위원회의 관리직 멤버 중 한 명이었고 동시에 그는 공공안전을 책임지는 노고단 길드의 수장이었다. 대사급에 도달한 각성자이기도 했다. 소대장이 나에게 말했다. 우리 같은 운반공들은 반드시 이 길드에 상납금을 내야 한다고. 이어서 소대장은 나를 끌어당기며 그에게 감사 인사를 하게 했다. 이정학은 이런 과도한 예우를 가장 질색했다. 네가 일개 운반공이라면 이 수인 놈들을 네가 죽였을 리가 없겠군. 나는 이때다 싶어 장단에 맞춰주었다. 당연히 제가 죽인 게 아닙니다. 저 같은 일개 운반공이 대체 어떻게 혼자서 이 많은 괴물을 처리하겠습니까? 사실은 어떤 마법사분이 수인들을 전부 해치우셨습니다. 그분은 방금 마력을 다 소진해서 쓰러지셨고요. 그러자 저 엘리트 수인이 갑자기 튀어나온 겁니다. 사건의 전말을 파악한 후 그들은 생존자들의 안전을 확인했다.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이다. 세 사람은 즉시 이곳을 떠날 준비를 했다. 하지만 떠나기 직전 이정학은 고개를 돌려 나에게 한마디를 건넸다. 김태주라고 했나? 네가 D급 포터라면 충고 하나만 하지. 절대 사고치고 다니지 마라. 만약 다음번에 안 좋은 상황에서 다시 마주치게 된다면
그때는 내 사지를 온전히 보전해서 보내주지 않을 테니까. 그의 협박 섞인 경고를 들으니 참 어이가 없었다. 남이 나를 건드리지 않는다면 나도 굳이 평지풍파를 일으킬 생각은 없는데 말이다.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아저씨는 10년 감수했다는 듯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저 친구들 보통 내기가 아니야. 잘못 보였다가는 앞으로 이곳 생활이 꽤나 고달파지게야. 나는 그저 피식 웃고 말았다. 확실히 성격이 좀 까칠해 보이는 인물이긴 했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까지 최악일까? 아저씨는 그들이 결코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며 신신당부했다. 어쨌든 앞으로 마주치면 그냥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않은 마음으로 피하라고 하셨다. 하지만 아저씨가 뭐라고 하든 이정학이라는 자는 적어도 나에게 반쯤은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었다. 그가 나서지 않았다면 상황이 꽤 위험했을 테니까.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갑자기 내 표정이 어둡게 가라앉았다.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영혼이 연결된 이후로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 설마 고작 손쉽게 비범한 지식과 힘을 얻었다고, 그리고 각성자 한 명을 쓰러뜨려 봤다고 오만하게 안주하며 세월아 내월아 시간을 허비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지난 한 달간의 행보를 되돌아보니 스스로가 한심하고 부끄러웠다. 다른 세계에 나에게 면목이 없을 정도였다. 하지만 여기서 맹세하건대 앞으로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해질 것이다. 최정상급 각성자들조차 감히 나를 건드리지 못할 정도로 말이다. 어느덧 나는 구레라는 이름의 자유도시에 도착했다. 이곳엔 제대로 된 병원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다. 그나마 문을 연 소수의 병원들도 대개는 사고를 치고 도망쳐온 돌팔이 의사들이 운영하는 곳이었다. 그렇다 보니 이곳엔 약국이나 약방 같은 곳들이 자연스럽게 우후죽순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여기서는 허가받은 약품들을 유통하고 판매할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이곳에 온 이유였다. 변종 삼선모기에 특화된 해독제를 팔기 위해서다. 무려 한 달 동안 공을 들여 연구한 끝에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이 덕분에 제3단계에 도달할 수 있었으니 적어도 앞으로는 어디를 가든 어디서 매 맞고 다닐 일은 없을 것이다. 이 거래만 성공시킨다면 더 이상 돈 걱정하며 살 일은 없을 터였다. 곧 나는 어느 약국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주인장이 있는지 물었다. 계산대에 있던 직원은 위아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보통 이곳에 오는 사람들은 약을 사러 오지 주인장을 찾는 경우는 드물었기 때문이다. 나는 약을 사러 온 게 아니라 약을 팔러 왔다고 설명했다. 여직원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저희 점장님이 바로 옆에 계시니까 가서 직접 말씀해 보시겠어요? 그때 한 남자가 헛기침을 하며 나섰다. 내가 여기 주인이오. 무슨 일인지 나에게 직접 말해보게. 나 역시 구구절절 서론을 늘어놓지 않았다. 곧바로 내가 새로운 종류의 약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변종 삼선모기에 효과가 탁월한 해독제라고 말이다. 이걸 당신에게 팔고 싶은데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군. 점장의 눈빛에는 불신이 가득했다. 나는 그에게 복용 방법을 간략히 설명해 주었다. 이건 마시는 액체형 약입니다. 미리 마셔두는 것도 가능하죠. 지속 시간은 1시간 정도입니다. 그러고는 약병을 그의 상자 위에 올려두었다. 점장의 표정은 점차 분노로 일그러졌다. 이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맹랑한 놈이 도대체 어디서 굴러먹다 온 뼈다귀냐. 삼선모기 독에 해독제가 있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하지만 나는 그의 분노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해독제 2병을 더 건넸다. 그리고 명함 한 장을 남겼다. 일단 한번 써보시든가. 생각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나는 시간 제한까지 덧붙였다. 오늘 낮 12시 전까지다. 단 1분이라도 늦으면 국물도 없을 줄 알아. 말을 마친 나는 손을 흔들며 떠날 채비를 했다. 그때까지도 아무런 소식이 없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안 팔리면 다른 약국에 넘기면 그만입니다. 약국 사람들은 나를 미친 사람 취급하는 눈치였다. 그때 한 헌터가 내가 방금 내려놓은 약병을 집어들었다. 사장님, 이 녀석 말을 믿으시는 겁니까? 이 자는 무략에 극도로 의존하는 자로 별명이 중독자인 김준이다. 사장은 그를 바보 보듯 쳐다봤다. 이놈아, 또 내 약을 공짜로 축내려고 수작 부리는 거냐. 하지만 사장도 결코 만만한 인물은 아니었다. 그는 헌터의 손에서 약을 획 낚아챘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걸 알면서도 한번 확인해보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삼선모기의 독은 국내에서도 손꼽히는 맹독이다. 대형 제약회사들조차 해독제 제조를 포기했을 정도니까. 하지만 아까 보여준 그 압도적인 자신감이 사장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내가 직접 확인해보지. 저 녀석은 절대 잠들 리가 없으니까.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사장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테스트하려던 약을 김준이 날름 한 병 다 마셔버린 것이다. 김준은 다 마신 뒤 입가를 쓱 닦으며 말했다. 이거 그냥 평범한 무약 같은데요. 맹물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무색무취라니. 그 말을 들은 사장은 멍해졌다. 원래 약이라면 어떤 맛이라도 나야 정상인데. 사장은 김준에게 약효가 느껴지는지 물었다. 김준은 단호하게 가짜 약이라고 결론 내렸다. 자기도 무약이라면 마실 만큼 마셔봤는데 해독제라면 적어도 미세한 에너지라도 느껴져야 하는 법이다. 그런데 이건 정말 맹물 그 자체였다.
김주는 곧바로 손에 든 약병을 내던졌다. 내가 직접 검증해줬으니까 나머지도 다 버리세요. 이놈은 완전 사기꾼이에요. 사장은 망설여졌다. 설마 정말 사기였던 건가? 그 후 김주는 사냥을 위해 팀과 함께 떠날 준비를 했다. 지금 안 가면 곧 늦겠어. 김준이 영수증을 버리는 찰나 쓰레기통에는 새 약병 하나가 더 늘어났다. 사장 역시 남은 한 병을 쓰레기통에 처박아버렸다. 내가 미쳤지. 정말 바보 같군. 어디서 굴러먹던 애송이 말을 믿다니. 삼선모기 해독제를 개발했다고. 그야말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지. 어느덧 2시간이 흘렀다. 김주는 지금 고전하고 있었다. 팀원들이 삼선모기 독에 중독된 것이다. 독이 온몸으로 퍼지기 전에 빨리 안전한 곳을 찾아 쉬어야만 한다. 하지만 김주는 이번 사냥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조금만 더 버텨보기로 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는 경악스러운 광경을 목격했다. 눈앞에 삼선모기 여러 마리가 나타난 것이다. 그중 한 마리가 망설임 없이 그의 이마를 쐈다. 한 마리라도 더 물린다면 독이 순식간에 전신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그가 여기서 쓰러진다면 그의 팀은 여기서 전멸이다. 곧이어 자신의 방어막이 약해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당했구나. 라는 직감이 스쳤다. 도대체 이것들이 어디서 튀어나온 건지 알 수가 없었다. 방충복까지 철저히 준비했건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그는 문득 떠올렸다. 변이 개구리 사냥터에 난데없이 칼날담비가 나타났던 것을. 그때 그들의 방충복은 순식간에 찢겨나갔었다. 팀장으로서 더 경계했어야 했다. 당황한 나머지 결국 자신마저 당하고 만 것이다. 모기에게 물린 후 그들은 퇴각을 시도했다. 하지만 몬스터들이 그들의 탈출로를 막아섰다. 살기 위해 싸워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마지막 한 놈만 해치우면 모두 살 수 있어. 정말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바로 그때였다. 뒤에 있던 여대원이 외쳤다. 팀장님, 조심하세요. 김준의 머릿속에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그의 방어막이 완전히 박살나버렸다. 기분이 묘했다. 어째서 강화 실드만 파괴된 거지. 하지만 그는 힘을 잃지 않았어. 그의 마력 또한 여전히 온전하고 아무런 손상이 없군. 그는 조금 전 약국에서 마셨던 해독제를 떠올렸어. 뻔뻔하게 얼굴에 철판 깔고 들이켰던 그 해독제 말이야. 설마 그 해독제가 진짜 효능이 있었던 건가? 그러고는 그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마음을 가다듬었어. 절대로 여기서 쓰러질 수는 없으니까. 만약 그 해독제가 진짜라면 그가 여기서 죽을 리가 없거든. 곧이어 그의 신형이 맹수처럼 신속하게 괴물을 향해 돌진했어. 그는 마음속으로 이미 결단을 내렸지. 돌아가면 반드시 저 해독제를 잔뜩 사둬야겠다고 말이야. 어느덧 시간은 흘러 깊은 밤이 되었어. 약국 문 앞에 벨이 울렸지. 자정이 가까워진 시간이었어. 벨 소리를 들은 약국 주인은 이미 영업이 끝났다고 말했어. 내일 다시 오라고 말이야. 그러자 김태주가 초조한 기색으로 외쳤어. 오늘 아침에 마신 그 해독제 한 병에 얼마입니까? 전부 저한테 파시죠. 재고가 얼마나 있든 제가 몽땅 다 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나는 주인장과 면담을 하게 됐어. 결국 정식 계약까지 체결했지. 안절부절 못하는 주인장의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었어. 내 약이 제대로 먹혔다는 걸 말이야. 주인장은 이게 의학계의 혁명이 될 거라고 확신했어. 어제의 자신은 정말 안목이 없어도 너무 없었다면서 말이야. 나는 지금 수중에 대략 6만 병 정도가 있다고 말했어. 만약 6만 병이 다 팔리면 즉시 추가 생산에 들어갈 거라고도 했지. 최종적으로 나는 주인장과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 그는 이미 한 병당 원가를 10만 원으로 책정해뒀더군. 그러고는 5배의 가격을 붙여서 팔 생각이었지. 하지만 실제 원가는 한 병에 100원도 안 된다는 걸 꿈에도 모를 거야. 6만 병을 전부 그에게 넘기면 무려 300억 원이야. 세금을 떼고 나면 대략 270억 원 정도가 남겠군. 이후 나는 기대에 찬 주인장의 눈빛을 받으며 시원하게 계약을 체결했어. 그리고 1년 동안 독점 공급하겠다는 약속도 했지. 원래 5만 원이었던 단가를 3만 5천 원으로 낮춰줬어. 이 주인장은 보육원을 하나 운영하고 있었거든. 그에 대한 미담은 어디서든 들을 수 있었지. 보육원 아이들은 모두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며 따랐어. 그래서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계약이 아니야. 나도 그 보육원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 싶었거든. 그 대가로 제조시설에 대한 요구사항을 하나 제안했어. 주인장은 내 제안에 크게 감동했지. 마침 그에게는 아주 안성맞춤인 장소가 있었어. 그렇게 우리는 기분 좋게 협력을 약속했어. 거액의 성금을 챙기고 나니 그 돈으로 장비를 좀 맞춰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결국 이제 주머니 사정도 넉넉해졌으니 말이야. 살림살이도 좀 나아졌고 더 이상 그렇게 눈치 보며 궁상 떨 필요도 없지. 나는 곧장 대장간으로 향했어. 이곳의 무기들은 전부 대머리 주인장이 홀로 직접 담금질해서 만든 것들이야. 나는 내력을 누군가에 응집시켰어. 그가 만든 무기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봐야겠군. 확인해보니 그의 무기들은 확실히 범상치 않았어. 그래서 나는 똑같은 무기를 100개 정도 제작해달라고 요청했지. 내가 원하는 무기의 조건은 작고 휴대가 간편한 것이었어. 말하자면 비도 같은 형태지. 주인장은 첫 보더니 바로 핵심을 꿰뚫어 보더군. 투척했을 때 확실한 살상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말이야.
그러려면 마력강을 섞어서 제작해야 해. 대머리 주인장은 이런 무기쯤은 제작하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자신했어. 그 말을 들으니 이제야 안심이 되는군. 이야기가 다 끝났으니 이제 가격 문제를 좀 따져볼까. 결국 대머리 주인장은 내가 잘생겼다며 특별히 할인을 좀 해줬어. 전부 합쳐서 2억 5천만 원이라더군. 오늘은 우선 10%의 계약금만 지불하면 된다고 했어. 그 가격을 듣자마자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경련하더군.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무술이라는 게 정말 돈을 물쓰듯 쓰게 만드는군. 그래서 나는 계약금만 내는 대신 그 자리에서 일시불로 전액을 결제했어. 나중에 번거로운 일을 만들기 싫었거든. 유효비도를 손에 넣는 게 생각보다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아. 이제 슬슬 방어구를 좀 찾아봐야겠어. 다른 세계의 나처럼 5단에 수많은 암기를 숨길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제작할 생각이야. 심지어 그곳에 나처럼 장포를 걸치고 싶기도 하지만 조금 괴상해 보일 것 같기도 해. 길거리에서 너무 시선을 끌면 곤란할 수도 있으니까 현대적인 방어구를 장포 대신 입으면 되겠지. 그때 마침 한 점원이 다가와 전단지를 건넸어. 오늘 저희 매장에 신상 야수 가죽 갑옷이 출시되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들어오셔서 구경해보세요. 전단지에 있는 옷의 상태를 살펴보니 마수 가죽으로 만든 코트가 확실히 나에게 딱 맞겠더라고. 같은 시각, 다른 한편에서는 한 여자가 먼 길을 마다치 않고 오직 물건 하나를 사기 위해 이곳에 도착했어. 그녀는 바로 자도그룹의 후계자 정희연. 그녀가 여기까지 온 목적은 단 하나, 바로 이 여우 가죽 코트를 사는 것이었지. 이런 여우는 원래 희귀한 데다 포획하기도 극히 어려워서 털가죽이 이상할 정도로 귀하고 비싸. 그걸로 만든 갑옷은 방어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지. 옆에 있던 비서는 그녀를 안심시켰어. 회장님께서 떠나기 전에 블랙카드를 주셨으니까 이 옷이 얼마든 무조건 살 수 있다고 말이야. 그녀들은 소문을 듣고 곧장 명품관으로 향했어. 하루빨리 실물을 보고 싶어 했지. 내가 매장 안으로 들어갔을 때 마침 아까 그 두 사람을 보게 됐어. 옆에 있던 비서는 잔뜩 불쾌한 표정이었지. 설마 저 사람도 저 코트를 노리고 온 건가? 가게 주인이 나를 공손하게 맞이했어. 하지만 그녀는 말을 꺼내려다 말고 할 말을 잃은 듯 멍해졌지. 그녀가 나를 알아본 거야. 원래 내가 그녀의 팀에서 포터로 일했었거든. 전에 내가 수도로 이 마법사를 기절시켰던 것도 기억나. 그녀의 본업은 위류 매장 운영이었고 토벌 임무는 그저 부업이었던 셈이지. 그녀는 설마 여기서 나를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겠지. 그녀는 한 달 내내 나를 찾아다녔다고 해. 그 말을 듣자마자 나는 서둘러 도망치고 싶었어. 더 이상 복잡하게 엮이고 싶지 않았거든. 그때 수인을 처치한 공로를 전부 마법사에게 돌렸던 것도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였어. 하지만 마법사가 깨어난 이상 진실이 밝혀지는 건 시간 문제지. 그래서 그녀가 꼬치꼬치 캐묻기 전에 이곳을 떠나는 게 상책이야. 그런데 그녀가 내 팔을 덥석 붙잡았어. 마법사는 그때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 정말 나인지 알고 싶어 했지. 노고단 길드에서 누군가 그녀에게 물었었나봐. 수인을 전부 혼자 처리한 게 맞냐고. 그리고 마력이 다 떨어져서 쓰러진 거냐고 말이야. 그녀는 아마 내가 그렇게 설명했을 거라고 추측했겠지. 그래서 분위기에 휩쓸려 일단 인정해버린 모양이야. 나는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 나도 그때 정신을 잃어서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댔지. 하지만 마법사는 내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는 눈치였어. 오히려 동료들의 유해를 수습해준 것에 대해 거듭 고마워했지. 그중 한 유해는 그녀의 연인이었으니까. 이야기를 하던 그녀는 결국 눈물을 펑펑 쏟기 시작했어. 이런 반응에 나는 좀 당황스러웠지. 일단 좀 진정하라고 말했어. 나 같은 사람이 이런 과분한 감사를 받을 자격이 있나 싶더라고. 사실 그때 나선 건 그저 내 실력을 시험해보고 싶었을 뿐이니까. 마법사는 씁쓸하게 웃었어. 정말 죄송해요. 생명의 은인을 이렇게 난처하게 만들다니. 이 광경을 지켜보던 뒤쪽의 비서는 참다 못해 폭발했지. 도대체 우리 아가씨를 언제까지 기다리게 할 작정이죠. 여자 마법사는 서둘러 몸을 돌려 연신 사과했어. 그런데 사과하는 방식이 나를 좀 소름 돋게 했지. 그녀가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어버린 거야. 그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 정말 죄송합니다. 전지영 아가씨. 지금은 아가씨가 찜하신 코트를 팔 수가 없게 됐어요. 그 말에 나는 위아해졌지. 설마 그 코트를 노리는 사람이 또 있다는 건가? 비서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노발대발했어. 지금 장난하세요. 사이즈까지 다 재놓고 이제 결제만 남은 상황인데 갑자기 팔 수 없다니 말이 됩니까? 우리 아가씨께서 바쁜 와중에 짬을 내서 오신 걸 모르시냐고요. 이 금쪽 같은 시간에 여기까지 직접 오신 건가요? 마법사님도 아가씨께서 무척 바쁘시다는 걸 알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그 물건은 그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제가 그걸 팔아버릴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아가씨의 기분이 언짢아진 듯 보였습니다. 이윽고 그녀는 비서에게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본인이 팔고 싶지 않다면 우리도 억지로 강요하지 않겠어요. 말을 마치자마자 아가씨는 뒤도 안 돌아보고 자리를 떴습니다.
비서는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나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매너입니까? 설마 이대로 그냥 가버리는 건가요? 아까 전까지만 해도 그 외투를 정말 갖고 싶다고 하셨으면서요. 아가씨께서는 지금 이 외투가 필요한 곳이 따로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조금 머쓱해져서 뺨을 극적였습니다. 아무래도 내 등장 때문에 장사를 망친 모양이군. 그녀가 왜 갑자기 외투를 팔지 않겠다고 한 건지 궁금해졌습니다. 한이는 허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눈치가 좀 없다는 소리 자주 듣나 보네. 이건 정말 사실이야. 지금 이 상황을 보고도 아직 감이 안 와. 난 그 외투를 너에게 선물하고 싶어. 너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거든. 그래서 내 가장 소중한 물건을 너에게 주려는 거야. 그러고는 마법사 한이가 가죽 코트를 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당신을 구한 건 무슨 고상한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일 뿐입니다. 하지만 마법사 한이는 내 생각이 어떤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나 덕분에 살아남았다는 사실만을 알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나에게 목숨을 비쳤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만약 이 일이 정말 마음에 걸린다면 다음번에 더 많은 사람을 구하러 가세요. 그러면 더 이상 다른 이들이 우리처럼 되지는 않겠죠. 내 사랑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허무하게 죽어가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 말을 듣자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타인의 입을 통해 인정과 진심 어린 감사를 받은 순간이었습니다. 지금껏 내가 겪어온 것은 비난과 멸시뿐이었습니다. 그런 대우는 이미 일상처럼 익숙해진 터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게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고 한다면 그건 거짓말이겠죠. 순수한 선의만으로 그녀를 도운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기분이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결국 나는 그녀의 고마움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 옷,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러자 마법사 한이는 기뻐하며 내 치수를 재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저 멀리 불멸선역에서는 한 남자가 허공에 둥둥 떠 있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입을 열어 너무 심심하다고 투덜댔습니다. 그는 바로 검선 여동빈이었습니다. 그는 이 선계가 지루하기 짝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마치 감옥에 갇힌 기분이었죠. 그 아래에 있는 다른 신선들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머리 모양을 하고 하얀 수염을 기른 그저 노인네들 집단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선 여동빈은 생각했습니다. 모두와는 확연히 다른 한 사람이 있다고 말이죠. 그 사람은 바로 무림에서 우화등선한 사천당가의 문주 기마크였습니다. 검선은 그가 이곳에서 유일하게 군계일학 같은 존재라고 느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의 옷차림은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것 같았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새로운 헤어스타일로 바꿨더군요. 여동빈은 그를 찾아가 제대로 대화를 나눠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그에게 이발하는 법과 옷 만드는 법은 배워야 할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미친놈 하나보다는 둘이 있는 게 훨씬 재미있지 않겠습니까? 그는 어검술로 비검을 조종해 당가 문주의 거처로 향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선계의 반도 복숭아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게 있다면 그가 감히 거절하지 못하겠죠. 이발과 위복 제작술을 가르쳐주지 않을 리 없습니다. 그 시각 고아원 내부에서는 약방 주인장이 나를 위해 제조실을 하나 마련해 주었습니다. 오늘 나는 또 몇 가지 원액을 완성해냈습니다. 나는 주인장에게 전화를 걸어 물건을 가지러 오라고 했습니다. 주인장은 연신 기막히게 잘됐다고 외쳤습니다. 지금 가게 안은 손님들로 인산인해를 이뤄 정신이 하나도 없답니다. 재고는 벌써 바닥을 드러내기 일보 직전이고요. 어떤 손님들은 심지어 몇 병 안 남은 약재를 차지하려고 몸싸움까지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모험가들이 이곳에 몰려와 물건을 싹쓸이해 갔습니다. 다 쓰지 못할 정도면 미리 쟁여두는 법이죠.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고 선포하세요. 그리고 1인당 2병으로 구매 제한을 걸어두라고 하십시오. 어차피 못 팔아서 안달날 일은 전혀 없으니까요. 나 말고는 이런 해독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 게다가 이런 약물은 대량 생산도 가능하지. 매일 엄청난 수량을 찍어낼 수 있다는 뜻이다. 제조실에서 다시 약재 4,000병을 가지고 나왔을 때 내 앞에 한 여자가 나타났다. 당신이 김태주 씨 맞죠? 아버지께 들었어요. 함께 해독제를 연구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를요. 그녀는 바로 약국 주인장의 딸이었다. 이름은 백서연. 그녀는 고아원 아이들에게 지하실에 귀신이 나온다는 말을 듣고 확인하러 내려온 모양이다. 순간 나는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다. 애들이 그냥 해본 소리예요. 진담으로 듣지 마세요. 이번에 백서연이 나를 찾아온 진짜 이유는 무기점에서 온 택배가 나에게 왔기 때문이다. 나는 그녀에게 감사를 표했다. 딱 제때 가져다 주셨네요. 그녀가 떠날 때 나는 본 것 같다. 그녀의 얼굴에 붉은 홍조가 도는 것을. 곧바로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 쪽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그 대머리 대장장이가 이건 초기 버전이라고 적어놓았다. 직접 써보고 나서 어디를 개선해야 할지 알려달라는군. 자기야, 다른 건 다 정상인데
자기야라는 문구는 소름이 끼칠 정도로 징그러웠다. 나는 곧바로 그 쪽지를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이어 눈에 들어온 비도 한 자루를 집어들고 자세히 관찰했다. 비도가 내 마음에 쏙 들게 잘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무게감과 그립감 또한 아주 적절했다. 유엽 비도가 이렇게 훌륭하고 완벽한 것을 보니 완성될 겉옷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다. 원래는 정가를 주고 구매하려 했으나 거절당하고 말았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오후가 되었다. 그 사람들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저씨는 나를 보자마자 무척 반가워하셨다. 이번 괴물 사냥 원정에 아저씨가 나에게 와달라고 부탁하셨기 때문이다. 전부터 아저씨께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 이번 팀에 합류하는 건 내게 별일도 아니었다. 어깨에 장도를 맨 한 남자가 입을 열었다. 고작 포주간이나 하는 짐꾼 놈이 제일 마지막에 나타나다니 와서 사과부터 해야 하는 거 아냐? 그가 바로 이번 팀의 대장 장원준이다. 하지만 실력은 그리 대단하지 않으면서 허세만 가득한 놈이다. 그의 말 따위는 전혀 두렵지 않았다. 지각한 것도 아닌데요. 단지 마지막에 왔을 뿐인데 내가 왜 당신에게 사과를 해야 합니까? 내가 말대꾸를 하는 것을 보자 장원준은 완전히 꼭지가 돌았다. 각성 문장 하나 없는 짐꾼 새끼가 어디서 이렇게 기어올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마음속의 살기가 확 불타올랐다. 이 얼간이는 대체 왜 이러는 걸까? 설마 죽고 싶어서 환장이라도 한 건가? 아저씨는 나에게 조금만 참으라고 하셨다. 그들이 일부러 시비를 걸더라도 절대 손을 대지 말라고 말이다. 어쩔 수 없이 아저씨 체면을 봐서라도 참기로 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이미 익숙하기도 하니까 그래, 딱 한 번만 더 참아주자. 장원준도 더 이상 나랑 입씨름하기 귀찮은 듯했다. 이번엔 운 좋은 줄 알아라. 원래는 단칼에 베어버리려 했으니까 대원들이 다 모이자 곧바로 출발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나는 내심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고작 7명이서 습격을 가겠다고 오 총장이 언급했던 습격의 규모를 생각하면 최소한 15명은 되어야 정상이다. 비록 모기 해독제 덕분에 습격대원의 수를 줄일 수 있었다고 해도 7명은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장원준은 나를 볼수록 짜증이 치미는 모양이었다. 이 재수없는 자식이 진짜 죽으려고 짐꾼 따위가 뭘 안다고 짓걸려 말대꾸까지 하다니. 난 모두의 안전을 위해 말한 거야. 안전이 보장된 기습이 아니었다면 애초에 오지도 않았을 거라고. 장원준은 폭발하기 직전의 분노를 간신히 억누르고 있었다. 그의 눈에 보기에 나는 그저 곧 죽을 운명인 하찮은 놈일 뿐이니까. 정 그렇다면야 여기서 그를 처리하나 안 해서 죽음을 맞이하나 결과는 매한가지겠지. 그런데 그때 소대장이 끼어들어 중재자 노릇을 하기 시작했다. 장원준에게 그만 화를 풀라고 하더니 나를 향해 싸늘하게 뱉었다. 한마디만 더 짓거리면 당장 내 사지를 잘라서 괴물 먹이로 던져버리겠다더군. 그들은 비열한 웃음을 터뜨리며 몸을 돌려 사라졌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게 있다. 그 말 한마디가 내 안의 사리를 깨웠다는 것을. 지금의 나에겐 이미 힘이 있다. 당장이라도 저들을 쓸어버리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나는 이내 한숨을 내쉬었다. 본래 살생을 즐기는 체질은 아니니까 우선 내부 상황부터 파악해보자. 나는 옆에 있던 아저씨에게 물었다. 이 정도 인원으로 정말 진입해도 괜찮은 건가요?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사냥구역은 도묘 근처인데 예전엔 변이 모기가 많아 일손이 많이 필요했지. 하지만 이젠 해독제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인원도 줄어든 게야. 그러더니 그는 나에게 해독제 한 병을 건넸다. 이게 내가 줄을 한참 서서 겨우 구한 귀한 해독제라네. 그 모습에 나는 어색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그 해독제를 만든 장본인이 바로 나인데 다음에 아저씨를 만나면 좀 넉넉히 챙겨드려야겠어. 어차피 나에겐 원가조차 들지 않는 것이니까. 문득 뇌리에 한 문장이 스쳤다. 예전에 그 술사가 내게 했던 말. 부디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해달라고 했었지. 내가 이번에 만든 해독제로 인해 결과적으로 많은 이들이 목숨을 건진 셈일까. 그리고 방금 마주친 저 인간들 덕분에 벌써 2번이나 사리를 억눌렀다. 만약 다음번에도 선을 넘는다면 그땐 정말 참지 않을 생각이다. 내 안에서 꿈틀대는 이 짙은 사리는 아마도 다른 세계의 내게 미친 영향일 것이다. 그는 혐오하는 자를 절대 살려두지 않으며 사륙의 본능을 가감없이 드러내는 자니까. 우리의 영혼이 공유된 이후로 그의 독한 마음이 나의 본성과 융합되고 있다. 이것이 결코 나쁜 일만은 아니다. 지금의 이 가혹한 세계에서 너무 약한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나는 곁에 있는 아저씨에게 나직하게 말했다. 이번 기습 작전에서는 반드시 제 옆에 꼭 붙어 계세요. 숲 깊은 곳에서 정체불명의 무언가가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게 느껴지거든요. 방금 감지한 기운은 명백한 맹수의 살기였다. 10분 후 소대는 몇몇 괴물들을 사냥하는 데 성공했다. 이에 장원준은 기세등등해져서 거드름을 피웠다. 너 같은 겁쟁이 놈은 역시나 평생 짐꾼이나 하는 게 딱 어울리는구나. 그 말은 내 심기를 건드렸다. 너희 같은 놈들이 이만큼이라도 버티는 건 전부 내 해독제 덕분이라는 걸 모르는 건가.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숨통을 끊어놓고 싶지만 어차피 그들은 곧 죽을 운명이다.
그래서 나는 차오르는 사리를 잠시 억누르기로 했다. 그들은 나의 첫 번째 재물로 삼기에도 아까운 자들이다. 내 해독제 덕분에 고작 신입 둘의 숙련자 셋만으로도 도묘 쥐떼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다음에 등장할 존재는 결코 저들의 실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이내 숲을 너머에서 점점 더 강한 기운이 다가오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아저씨에게 꼭 내 옆에 붙어 있으라고 다시 한번 경고했다.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곧 마수들의 대규모 매복 기습을 받게 될 테니까. 아저씨는 마수를 목격한 순간 사색이 되어버렸다. 눈앞에 나타난 마수는 홍무랑이라 불리는 늑대였다. 겁에 질린 아저씨를 보며 나는 서둘러 그를 안심시켰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 곁에만 있으면 아무 일 없을 겁니다. 놈의 힘이 조금 성가시긴 하겠지만 말이죠. 하지만 진짜 큰 문제는 매번 사냥할 때마다 암수 한 쌍이 함께 나타난다는 거야. 장원준이 재빨리 검을 2번 휘둘렀지만 녀석은 가볍게 피해버렸어. 장원준은 소스라치게 놀랐지. 자신의 공격 속도가 결코 느린 게 아니었거든. 그 말은 즉, 이 늑대의 속도가 자신보다 훨씬 빠르다는 뜻이었어. 그 후 설상가상으로 더 비참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지. 그의 대장이 여자만 버려두고 혼자 출행랑을 쳐버린 거야. 여자는 어쩔 수 없이 장원준에게 매달려야 했어. 그때 장원준에게 아주 좋은 꾀가 하나 떠올랐지. 바로 저 푸쿠를 미끼로 던져주는 거였어. 그러고는 틈을 타서 도망칠 심산이었지. 그때 아저씨가 내 곁으로 다가왔어. 이제 슬슬 우리한테 뭔가 좀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이야. 상황이 꽤나 안 좋게 돌아가고 있었거든. 내 유일한 희망은 너뿐이라면서 말이지. 나는 아저씨에게 당황하지 말라고 했어. 보여달라고 하니 말이야. 그럼 내가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보여줄게. 나는 가볍게 손을 휘둘러 사천단가의 암기를 날렸어. 바로 유협비도였지. 나의 공격은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갔어. 방금 전 그 대장의 어깨를 스치듯 지나갔지. 그러고는 비도가 석벽에 깊숙이 박혀버렸어. 그 광경을 본 아저씨는 식은땀을 줄줄 흘렸지. 나는 그들을 향해 비아냥거리며 쏘아붙였어. 이 팀의 대장이라는 놈이 모두를 내팽개치고 혼자 살겠다고 도망을 쳐. 그리고 다른 놈은 가장 연약한 푸쿠를 미끼로 짐승놈들 밥으로 던져줄 생각이나 하고 말이야. 내가 평생 살면서 가장 혐오하는 게 당신들 같은 인간 쓰레기들이야. 약자를 배신하고 제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남을 방패막이로 삼는 쓰레기 같은 놈들. 장원준의 귀 한쪽은 이미 내가 방금 날린 비도에 잘려나갔어. 가슴을 후벼 파는 듯한 통증에 그는 비명을 지르기 일보 직전이었지. 하지만 곧이어 훨씬 더 경악할 만한 일이 그의 눈앞에서 벌어졌어. 방금 전 그 붉은 털 늑대가 언제 그랬냐는 듯 갑자기 죽어버린 거야. 아저씨는 내가 대체 언제 저 늑대를 죽였는지 몰라 깜짝 놀랐지. 동시에 늑대의 눈빛과 내 시선이 마주쳤어. 눈 속의 서린 살기를 더 이상 숨기지 않았지. 나는 천천히 한 걸음을 내디뎠어. 몸 안의 내력이 이미 온몸으로 퍼지기 시작했지. 나는 앞에 붉은 털 늑대를 쏘아보며 입을 열었어. 지금 내 기분이 굉장히 더럽거든. 한 발짝이라도 움직이는 순간 넌 바로 끝이야. 그러고 나서 나는 맨 앞에 있는 장원준을 쳐다봤어. 설마 당신이랑 팀이었던 푸쿠들 전부 짐승 밥으로 던져주고 온 거야? 아니면 위기 상황이 닥칠 때마다 약자들을 짐승에게 던져주고 혼자 도망쳤던 건가? 그의 대답은 꽤나 내 마음에 들었어. 장원준 이 자식이 비겁하긴 해도 자기가 한 짓을 인정하기는 하더라고. 설령 우리가 그랬다고 한들 뭐가 문제냐고 말이야. 약자가 각성자를 위해 희생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니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지. 그렇게 하는 걸 참 좋아하나 본데. 그럼 당신도 똑같이 한번 당해봐. 나는 바닥을 박차고 솟구쳐 올라 허공으로 몸을 날렸어. 그러고는 붉은 털 늑대에게 저 두 놈을 물어 죽이라고 명령했지. 지금부터는 알아서들 살아남아봐. 두 사람의 얼굴에는 절망의 빛이 역력했어. 그들의 실력으로는 붉은 털 늑대의 상대가 되지 않았거든. 내 공격으로 이미 붉은 털 늑대 한 마리는 해치웠으니 남은 한 마리는 당신들 둘이서 해결해보라고. 밑에 있던 대장은 여전히 쉴 새 없이 떠들어대고 있었어. 이게 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이냐면서 말이야. 각성자한테 건드려놓고 무사할 줄 알았느냐고 큰소리쳤지. 하지만 곁에 있던 여자의 생각은 달랐어. 그녀는 나에게 저 붉은 털 늑대를 죽여달라고 애원했지.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 다 주겠다면서 말이야. 하지만 그녀의 말은 대장의 호통에 바로 묻혀버렸어. 그의 오만한 태도를 보고 있으니 나는 다시 한번 비도를 날려 그의 다른 쪽 귀마저 잘라버렸어. 사람 말을 못 알아듣는 걸 보니 당신한테 귀는 사치인 것 같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할게. 전투 요원은 당신들이고 난 그냥 푸쿠일 뿐이야. 그리고 푸쿠는 전투를 책임질 의무가 없지. 대장은 이제 고통에 몸을 벌벌 떨고 있었어. 이제 남은 건 붉은 털 늑대의 일방적인 사냥뿐이었지.